이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 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26에서 27일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25%에서 0.5% 사이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 상황이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지난 3월의 성명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세계 금융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다음번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성명서에서처럼 다음 회의와 같은 명시적 표현은 배제된 가운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고용 환경과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계감도 나타내며 향후 통화정책 전반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스파 시간입니다. 중국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급 측면의 개혁이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부채의 증가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빚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이 호전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25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공공부문을 비롯한 기업과 가계부문의 총부채 비율이 237%로 조사됐다며 2007년 말 부채 비율이 148%였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0년과 2013년 말 기준으로 각각 161%, 188%를 기록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초부터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더니 올해 3월에는 230%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력 경제지 차이나 비즈니스 뉴스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GDP의 3% 규모를 적자 재정으로 편성하고 은행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중국의 국내외 순부채는 163조 위안, 약 25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가파른 부채의 증가가 중국을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염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나게 되면 차입자들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가 크게 줄게 되어서 국가 경제가 하강 압력을 받게 된다며 이런 상황이 고착화하면 일본식 장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부채를 둘러싸고 중국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서구와 다소 상이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공급 측면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비용과 각종 인프라 투자 자금이 부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규모 해외 기업 인수 합병, 즉 M&A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주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높은 물가 상승률의 억제 방안들을 마련 중입니다. 아구스 마르토와르도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총재는 인플레이션 관리 프로그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에 대한 시상식 연설에서 인도네시아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과거 2005년도의 17% 수준에서 2013년 8%를 거쳐 작년 3.35% 수준까지 하락하여 왔지만 여전히 주변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세안 주변국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물가 상승률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변국인 말레이시아는 2.7%, 필리핀은 1.5%, 태국은 마이너스 0.85%,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0.6%의 물가 상승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의 확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주로 부실한 인프라스트럭처와 공급 체인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간 상인들로 인한 고비용 유통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들쑥날쑥한 식료품 가격도 그 원인이 이러한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로 소득의 75%를 식료품비로 지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제재정개발연구소의 애니 스리 하르따띠 이사는 주장했습니다. 애니 이사는 식료품 가격의 폭등이 소비자 지출 여력을 감소시켜 결국엔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며 이러한 낮은 생산활동이 경제성장 속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물가 모니터링 팀을 만들어서 국가 전체의 가격 안정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작물 기반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지방정부 및 보고루 농업대학의 연구 인력들과 협력하여 중부 자바에서 시범 재배단지를 개발하는 등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에 대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중앙은행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4월 28일 미 달러당 13,185루피아로 종가 기준 전주 대비 30루피아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월말 접어들며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주 초반 13,240루피아까지 고점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저항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5.3원 상승한 1,138.2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주 중반까지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1,150원대까지 상승됐던 원화 환율은 일본을 포함한 대외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한 주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4월 28일 8.65원으로 전주 대비 0.01원 상승하며 전주 대비 보합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4월 28일 7.66%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 지속되었던 금리 하락 흐름이 한풀 꺾이며 차익 실현성 매물 출회에 따라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4월 28일 4,84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5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5조 3천억 루피아에서 6조 3천억 루피아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지표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발표된 UN 산업개발기구의 2016년 국제산업통계연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세계 주요 제조국 순위 중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세계 제조국 순위 12위에서 작년에 영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10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제조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산업개발기구 통계분석가인 샴 우팟 야야는 통상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인도네시아에 비해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왔지만 최근 수년간 이들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인도네시아 경제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0년 5천만 명에 달했던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인구수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도 상당수 의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분석 전문가인 디아 위나르니 뽀지와띠는 인도네시아 제조 산업이 2015년의 연간 경제 성장률인 4.79%보다 높은 5.04%의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밝히며 금속과 전력 산업이 7.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결과가 그동안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 패키지들의 효과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보고서에는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제조업 비중 GDP 대비 30% 정도의 수준까지 제조업종의 비중을 다시 늘리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현재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비중은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2020년까지 이들 산업의 비중을 35%까지 증대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작년에 국가 경제 성장률 4.79%보다 높은 5.04%의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경제 위기 이전인 1990년에서 96년 사이 가장 높았던 제조업 성장률 수준인 1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11개의 경제정책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직접 투자 실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즉 백과배엠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 이어 네 번째 주요 투자국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재련 설비 및 시멘트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은 전자부품 제조 및 생선 가공 공장에도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싱가포르는 29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일본 15억 8천만 달러, 홍콩 5억 680만 달러, 중국 4억 6,460만 달러,
네덜란드 2억 6,693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투자액은 1억 8,892만 달러로 투자국 중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과뱀 청장인 프랭키 시바라니는 중국의 투자 금액은 작년 1분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하였고 현재 주로 제련 공장에 집중되었던 투자들이 다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광산 생산국이며 중국이 니켈의 주요 소비국임에 따라 중국발 투자는 주로 제련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투자 신고 금액 243억 불 중 7% 정도인 18억 불에 대해서만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실질 투자 금액이 14%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자조정청은 최근 중국 투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중국인 투자자들이 자국 내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겪는 각종 행정 절차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차관 마르디 아스모는 지난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자국 내 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구매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생업체와 소규모 기업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세금 인센티브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신생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생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임에 따라 세금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연간 사업소득이 48억 루피아, 미화 기준 36만 5천 달러 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전체 매출액의 1%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의 법인세율은 이익의 25%이고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의 뇌물 요구와 관료주의에 의한 복잡한 행정제도, 신설기업에 대한 열악한 재무적 혜택 등으로 인도네시아의 기업 환경 평가 점수는 동남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르디 아스모 차관은 어떠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신생업체와 소규모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관련 부서들이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평가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는 농업, 해양 및 관광업종과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한 정부 관련 기업들만이 투자 금액에 따른 법인세 감면, 영업 손실 2월분에 대한 인정과세, 일정 기간 세금 면제와 같은 세금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즉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의 기원은 미국의 노동단체들이 하루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에 시카고에서 시위를 벌였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의 메이데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메이데이가 유래된 미국은 5월 1일이 아닌 9월 첫 번째 월요일이며 일본은 11월 23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근로자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최근 한국은 조선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며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이번 근로자의 날에 대규모의 집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 자카르타에서도 매년 노동절에는 수천 명이 모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려왔는데 올해에도 수디르만과 땀린대로에서 주요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노동의 숭고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며 슬기로운 노사화합의 방법론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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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